1. 개업.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컴퓨터, 항공 등을 전공으로 하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닌다면 4학년 때부터 기사 응시가 가능하다. 관련 학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공과 대학 대부분의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4년제 대학 공대, 자연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응시 가능 여부는 QNET www. QNET or 그래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다. 2. 상세. 전기기사는 기사 시험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전기기사는 필기든 실기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다른 공과 계열인 일반 기계기사 등과 비교하면 복잡한 식이나 난해한 기하학적인 조건은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용어의 종류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 기사에 비해 몇 배 더 많다. 전기전자공학도라면 전기공사기사와 함께 반드시 따야 할 자격증 중 하나이며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을지 테스트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자격증이다.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스펙타파와 NCS 도입에 따라 학벌을 보는 곳이 줄어들고 직무 역량을 중요시함에 따라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보통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증을 두고 전기상기사로 부른다. 여기에 소방설비기사도 취득하는 편이 유리하기는 하나 필수는 아니다. 부가적으로 산업안전기사도 취득하면 자격증 스펙은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려면 다른 스펙 준비를 상당수 포기해야 한다. 적당히 필요한 것만 따자. 다만 휴학도 하지 않고 현역으로 준비할 경우 기사 2개 이상 취득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2학년 때 혹은 군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인턴 등의 근무 경력이 없다면 4학년이 될 때까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기사 자격증은 기능사나 워드 프로세서처럼 벼락치기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다. 보통 취업시장에서 기사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만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은 서류 전형을 없앴으므로 자격증 몇 개 있다고 가산점을 주진 않는다. 대신 입사 시험을 볼 때 전기기사 공부를 하면 유리한 면은 있다. 모든 공기업 전공 문제가 기사 자격증 위주의 이론에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득을 못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맞다. 다만 한전을 가려면 무조건 따야 할 것이다. 전기전자공학도가 주로 지원하는 송배 전직의 자격증 가점은 전기상기사 플러스 한국사 1급이 거의 정형화된 상태. 물론 이는 서류 통과형이고 NCS와 면접은 또 따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자 수로 따졌을 땐 정보처리기사 다음으로 2위이다. 정보처리기사의 경우 학과 제한이 없어서 4년제 인문계열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덕분에 응시자 수가 많고 전기기사는 관련 학과 제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공계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인 셈이다. 하지만 굉장한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합격자 수는 2위가 아니다. 2013년 필기 응시자는 28,024명, 최종 합격자는 2,251명. 전기기사의 난이도는 기사 자격증 중에서도 엄청 높은 편이므로 비전공자라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전공자들도 학을 뗀다. 물론 이미 전기기사를 취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17년 이후의 실기, 이 사람들도 날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최소 2에서 3번 이상은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시며 눈물 쏟고 생고생하면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덧붙여 말하면 필기는 사지선다형이라 잘 찍어서 운 좋으면 헛거리로 붙을 수 있겠지만 실기는 서술형이라 정답을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할 분량이 많아 실기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더 나아가 전기기사의 직접적인 상위 자격증인 1. 발송배전기술사 1. 건축전기설비기술사 3. 전기응용기술사 4.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6. 전기안전기술사 같은 기술사 자격증도 있다. 하지만 기사 취득 후 기술사 자격에 도전하여 실패로 우회하여 전기기능장에 응시하는 수험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장인 전기기능장은 기사와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에 아예 다른 취급을 받으며 전기 분야의 기능장은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기능장의 경우는 기능 실무기술의 성격이 강해서 기능사의 강화판이라 생각하면 된다. 기사는 이론적인 자격의 성격이 강하며 기사의 강화판은 기술사이다. 전기기능장의 특혜가 전기기사보다 훨씬 많은 것도 기능장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전기상기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며 때에 따라 기술사와 같은 자격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실무적인 방향에서 전기기사보다 전기기능장이 한 수 위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기기능장이 전기기사의 상위 자격증은 아니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1급, 전기기사 2급,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기기산업기사 통합의 상위 자격증이다. 기능과 기술이 따로 나뉘어 있던 시절에는 기사의 상위 호환 자격증은 기술사뿐이었으나 국가기술 자격으로 통합된 현재는
전기기능장으로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위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계열 산업기사 9, 기사 2급 기사 9 기사 1급 기술사. 기능계열 기능사 산업기사 9, 기능사 1급 기능장. 기술기능 직렬 국가기술 자격 5개 등급 체계로 일원화되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받을 수 있는 전기기사 등과는 달리 전기공사기사는 전기공사업법이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의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3. 시험의 구성.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연 3회 1, 2, 3회 실시한다. 전공자들은 관연도 문제집을 풀며 필기를 준비하고 비전공자 또는 기초 이론이 부족하거나 잊어버린 수험생들은 교재 플러스 강의로 기초와 이론을 쌓고 관연도 문제집을 풀며 필기 준비를 하는 것이 거의 정석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비전공자거나 기초 이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강의는 전기기사 준비에 필수 불가결이다. 전기기사 과목들 자체가 이미 대학교 전공 과목인데 이걸 책으로만 이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설령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들으며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전기기사 수험생들은 에우락, 에듀윌, 자단기, 다산에듀 등의 강의가 제공되는 사이트를 통해 공부한다. 이 중 다산에듀는 강의가 무료여서 유명한데 대신 교재가 강의 수강료에 버금갈 정도로 비싸다. 엔트미디어와 동일출판사 광고가 많이 올라온다. 인터넷에 엔트미디어와 동일출판사 대결 구도를 이끄는 지식인 글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두 회사 사장이 형제지간이라 서로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척하는 것뿐이다. 책의 구성이 매우 비슷하고 홈페이지 디자인도 마치 한 곳에서 주문한 것 마냥 매우 흡사하고 무료 동영상을 쿠폰을 입력해야 수강할 수 있는데 대놓고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점, 그 무료 동영상이 관연도 기출문제만 제공한다는 점, 그 관연도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도 똑같은 강사라는 점, 마지막으로 두 출판사가 서로 맞은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얼마 안 되는 이론과 기초문제, 관연도 문제를 짜깁기 한 책을 파는 것뿐이다. 전공 수준보다 못한 이론 해설에 나머지 절반은 관연도 문제로 꽉 찬 책으로는 전기기사를 준비하기 턱없이 벅차다. 이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은 후에는 문제은행 방식의 특성상 관연도 문제집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인터넷 강의의 비용 문제로 관연도 기출 문제만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초가 부실한 경우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3.1. 필기. 필기 시험은 5과목으로 과목당 20문항씩 구성되어 과목당 40점을 넘기고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기면 필기 시험은 합격한다. 2020년 기준 시험 시간은 10시 00분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으로 주어지며 5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시험 전 2년간 전기 및 동일 분야의 다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일부 또는 전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전기공사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기자기학만 응시하면 되고 2년 이내에 전기공사기사와 전기철도기사 혹은 전기공사기사와 전자기사를 한꺼번에 취득한 사람이라면 아예 필기시험 전체가 면제된다. 기출문제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처음 나오는 기출문제가 2에서 5문제 정도 있으며 제시된 조건 등을 바꾸거나 조건은 같아도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력공학의 발전 파트에서 기존의 수력, 화력, 원자력에 이어서 새로운 발전에 관한 출제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필기에서 기초가 부족하다면 전기기능사의 전기이론과 전기기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자. 기사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제법 있다. 전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의 경우 실무에서 출발한 수험자라면 난관이 될 수 있지만 억지로 문제를 꼬아서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내용 면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전보다는 이론에 집중해서 배워온 전공자라면 대학교 시험보다는 한참 쉽게 출제되므로 기존 내용들만 잘 공부해도 90점 이상 고득점하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 쉽다. 매 회차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쉽지만 포기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기출문제들만 열심히 파도 6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다. 필기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실기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의 경우 공부 방법은 매우 무식하지만 전공자의 경우에도 과락이 나는 경우가 많은 과목이다. 어느 정도 공부한 뒤에는 공부하는 만큼 효율을 내지 않고 기술 기준을 몽땅 외우지 않고서야 신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만점을 받을 수도 없는 과목이므로 다 맞을 기세로 파고들지 말고 기출문제만 보자. 나는 수학과 물리에 약하니까 전자기학은 과락 안 날 정도만 맞고 설비 기술 기준에서 고득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망한다. 필기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필기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수학과 물리학 지식 회로 이론. 고등학교 물리에서부터 친근한 오음의 법칙과 수식을 동원하지 않고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히르히오프의 법칙이 반겨주기 때문에 전자기학보다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전력공학 전기기기. 대학교 1에서 2학년 수준의 수학과 물리학 지식 전자기학. 수학과 물리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라면 정전계 파트를 보는 순간 멘탈 붕괴를 맛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교 수학 물리 지식이 부족할 경우 1과목이라고 해서 전자기학부터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3.11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으로 벡터의 내적, 외적 발산과 회전 등 기본적인 벡터 연산, 정전계, 유전체 및 정전 역량, 전류와 저항, 정자계와 자성체, 전자기 유도 현상과 인덕턴스, 전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도 어렵고 악명 높다고 여겨지지만 대학교에서 대학물리학이와 공학수학을 배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보다 이해가 쉽다. 원리의 밑바닥부터 설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전기 지식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다른 과목에 비해 기초적인 개념부터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이다. 학부 과정에서는 과목 중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어렵고 엄밀하게 발산 정리와 스토크스 정리 등 미적분을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과 전파의 파동 방정식의 결과를 해석하고 양자역학까지 들어가지만 전기기사의 전자기학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이런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기하학적 조건들은 90% 이상 형태가 대칭성을 이루고 간단한 도형 N차원 부분 공간 림 모양 원통형 호 정행각형이기 때문에 굳이 미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형상에 대한 결과감만 암기한다면 정전 용량이나 인덕턴스, 전개와 자개의 세기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벡터 해석 계열의 문제에서는 유한한 길이를 갖는 도선, 회로에 대해 비호, 사바르 법칙을 직접 적분하는 문제와 자속 밀도로 주어진 벡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토크를 외적을 통해 구하는 문제가 가장 난도가 높다. 여러 가지 말장난과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식 문제 또는 새로운 내용에 추가로 수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과목에 비한다면 전자기학은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완성되어 더 이상 개선할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오히려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로 내는 필기에서는 문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개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나 어려운 수식이 등장했을 때 단위 환산만 잘해도 보기에 답이 떡하니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 맥스웰 방정식의 경우에도 미분형과 적분형의 식이 의미하는 바와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오히려 내용 자체는 단순한 유전체와 자성체, 분극자와의 세기, 자기회로, 전자파의 성질 등 식만 외우고 단순히 대입만 하는 문제에서 허를 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암기의 절대적인 비중은 꽤 높으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외울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도체계와 유전체, 자성체와 자기회로 단원에서 난해한 문제들이 매 회차마다 1에서 2문제씩 나오므로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공부하자. 3.12 전력공학.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한 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선로를 통해 송전하고 각 도시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고장까지 배전하여 가정과 공장까지 안전하게 도달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및 해결책을 다루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 실기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해와 암기 둘 다 빡세게 하는 게 이후 실기를 대비하는 데 좋다. 허술하게 하면 한 회차의 필기, 실기 둘 다 합격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선로 선로 정수 및 코로나, 송전 특성, 고장 계산,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이상전압 보호 개전 방식, 변전소 배전의 특성, 발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설비의 특성에 대해 묻는 암기 문제가 많고 계산 문제는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 대해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완벽하지 않다면 실기에서도 힘들기 때문에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공학의 시작은 발전이지만 전기기사 필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전은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송전이나 배전 파트와 내용이 잘 연계가 되지 않을 뿐더러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설비의 수식을 동원한 심도 있는 내용은 원하신다면 기계공학과의 연력학과 유체역학 과목에서 배우고 전기기사에서는 암기 위주로 넘어가면 된다. 필기에서 신유형이 보통 이 발전 파트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하자. 전력공학 공부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N상 램선식, 차단 단락 지락, 무브와 부하 전격 상태, 전압 강화 변동, 불로 소호 한류 리액터, 피르기 LA, 차단기 12, 달로기 DS, 변류기 CT, 순환시 정환시 반환시 계전기,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용률 등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용어들과
같은 대상을 지칭하면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올바른 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전력공학 공부는 정말로 껌이다.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용어들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실기를 위해서도 미리 확실하게 공부하자. 3.13. 전기기기. 5과목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전기기기 과목 자체가 회로 이론에 나온 전기 이론을 토대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 보통 4년제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부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서 전기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처음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기기의 생소한 용어와 개념을 회로 이론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반대로 전기기능사를 먼저 취득하고 전기기사를 도전하는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전기기기 파트가 약간의 난이도를 제외하고 거의 100% 기능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하다.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고 생소한 공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락은 사실상 전기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3.14.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사는 두 개를 한 과목으로 묶어서 20문제 출제. 산업기사는 회로 이론만 20문제. 전기기사를 취득해도 회로 이론 제어공학이 따로 면제가 안 된다. 회로 이론은 직류, RLC, 수동소자와 교류, 교류전력, 결합회로, 회로망, 다산교류 및 대칭 좌표법, 외형파, 단자망, 과도현상, 라플라스 변환 및 전달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교류 파트의 RLC 소자는 다른 과목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고 임피던스와 지상 진상의 이해 및 다양한 전력의 개념과 회로망, 삼상교류, 단자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 다른 과목의 이해에 가장 바탕이 되고 수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현상에 대한 직관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회로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 다른 과목을 진행하자. 회로 이론 과목은 전기기능사의 내용에서 행렬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단자망 부분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해하는 과도 현상 파트 정도만이 추가되어 있다. 후반부의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 함수는 제어공학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어공학의 경우 수학적으로는 매우 심도 있는 과목이지만 필기에서는 암기 문제가 많은 편이다. 시퀀스 제어 부분만 살짝 머리를 굴려야 하고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시계 대입만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은 과목이므로 고득점이 쉽다. 3.15.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도 이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자들이 가장 발목을 많이 잡히는 과목 중 하나.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 팁이라면 길이나 간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주변에 실제로 적용되는 전기 설비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외운다면 한층 편하다. 내용이 너무 많기에 공통적으로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면 60점 이상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절연저항과 접지저항 각 기기의 시설의 생략 이격거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이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기기사 실기에서 본 과목과 전기기기 전력공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많이 남을 경우에 총칙부터 시작해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준을 읽어보자. 용어에 대한 이런저런 개념들을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도움이 된다. 수치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수치만 외우면 안 되고 제목과 수치를 같이 외워야 한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이전면 도입되어 기존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에서 변경되거나 삭제, 추가되는 내용이 생기게 되고 있는 실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의 문제와 개념을 가져온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필기 시험에 나왔던 전력공학, 전기기기, 설비기준 등의 과목은 실기에도 그 개념이 5에서 60% 정도 반영이 되므로 필기를 어렵게 합격한 수험생이라면 필기 이론도 어느 정도 봐두는 것이 좋다. 2013년에 내선 규정이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전까지 애매한 관련 문제를 정확한 이유에서 풀 수 있도록 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내선 규정의 개편이 여럿 있었기에 지금은 나오지 않을 문제들도 생기게 되었다. 단답형에서 내선 규정과 연계해서 신출이 나왔다면 전공 수업에서 주워들었거나 전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격 취득 이후에 공부까지 생각한 열정으로 기출문제를 넘어서 따로 열심히 인터넷 백과를 살피든지 하며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틀린다. 단답형 신출은 만점 방지용 및 차기 수험생들의 공부량에 부담을 주기 위한 조치이고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의 사기를 꺾어 다른 문제도
제정신으로 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문제라 여기고 보인다면 거르자. 어차피 실기시험도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만점으로 합격한다고 자격증에 금 발라주는 것도 아니다. 본인 기분은 좋겠지만 단답 신출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종목을 가리지 않고 90년대부터 최근 것까지 모조리 다 암기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전기기술사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 수변전 문제들이 한 문제씩은 꼭 나옴으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빡세게 공부하는 것이 이롭다. 2016년에는 감리라는 과목이 신규로 출제된다. 이는 산업기사에서도 동일하게 출제된다. 전기기사 1회차에는 감리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냥 제끼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듯하다. 공부할 분량에 비해 너무 효율이 나쁘다. 그리고 감리는 2018년 3회차부터 출제되지 않고 있다. 문제 또한 매 회차마다 중복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이 틀리는 파트가 되었다. 2019년 1회차 역시 출제되지 않았다. 2019년 2회차에는 감리가 다시 출제되었다. 3.3. 연도별 합격률 추이. 매년 최소 3,000명, 8,000명 가량의 인원이 합격한다. 이러한 합격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합격자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다. 2009년 이후 3년마다 1%대의 고난도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9년은 1, 2, 3회 합쳐 평균 6.3%의 합격률을 자랑했다. 2012년 전기기사 3회 실기시험은 역대 최악의 합격률을 자랑했다. 단 65명만 합격, 1.2%대의 합격률. 2015년 전기기사 3회 실기시험도 역시 6,387명의 응시자 중 90명만 합격률 1.41% 하여 최악의 난이도를 보여주었다. 2016년 2회차의 경우 문제도 쉽고 채점도 점수를 잘 줘서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3회의 경우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2회차보다는 조금 어려웠고 채점을 빡세게 해서 합격자가 2회 대비 이할 수준이다. 2017년 1회에는 쉽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2017년 1회 합격률은 22.78% 응시만 596 합격 2414로 1회 시험 중에서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동년 2회차 실기는 61.94% 응시 9234 합격 5720라는 미친 합격률을 자랑하여 합격자 수가 불합격자 수보다 많다는 역대 최저 난이도를 갱신하였다. 때문에 2017년 3회가 미친 듯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지 응시자는 1, 2회차의 절반인 5,479명으로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예상대로 3회차는 2012년 3회차, 2015년 3회차 수준의 최악의 고난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래도 1, 2회차에 불합격된 인원들이 3회차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엔 꼭 합격해야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24.15% 응시, 5,479, 합격 1,323라는 글이 낮지 않은 합격률을 보였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온도 노력하는 사람만이 쟁취하는 것이다. 2018년 1회는 합격률 3.2% 응시, 8,701 합격 279로 3년 만에 다시 한번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었다. 2018년 2회도 합격률이 10%밖에 되지 않았고 문제에 함정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2번 연속 고난도로 출제되어 3회차는 이보다 다소 쉽게 출제하여 2018년 3회는 합격률이 24%로 꽤 많이 상승했다. 물론 여전히 타 기사 대비 낮은 합격률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또한 어려웠던 12회차에서 불합격하여 넘어온 인원들이 많았기에 합격률 자체는 평이해 보이지만 응시자의 실기 고인물, 이 매우 많아 시험 자체가 합격률이 24%인 것 치고는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2회차 합격의 반동 때문인지 2018년도는 3번의 시험 모두 합격률이 대체로 저조했다. 2019년 1회는 무려 58.94%의 합격률을 보였다. 17년 2회차에 이어 합격자가 불합격자보다 많은 시험이었다. 2018년 합격률이 대체로 저조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향후 대대적인 난이도 증폭이 예상되었으나 17년 3회차 시험에 볼 수 있듯이 굳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예상대로 2회차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오히려 3회차가 조금 더 쉽게 출제되었다. 괜히 겁먹어서 시험 포기하지 말고 응시하자. 2019년 2회는 16.82%의 합격률을 보여 합격자 수가 전 회차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1회차의 역대급 난이도에 대한 반동 때문인지
합격률이 매우 저조했다. 사실 붙을 사람은 1회에 이미 다 붙었다 하더라. 2019년 3회는 36.77%의 합격률을 보였다. 2020년 1회는 6,200여 명이 응시했지만 509명이 합격하여 8.18%의 합격률로 최악의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등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에 시험이 연기되는 악재까지 겹친 데다 무난하지 않은 난이도, 그것을 증명한 합격률 수치에 많은 응시생들의 진을 빼게 했다. 이전력계법, 벡터합 등을 활용한 지락전류 계산, 용량 산정 등 계산 문제나 고등학교 수학 수준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며 여기에 90년대생들은 태어나거나 태어나기 전에 출제되었던 코오니스 조명 방식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해 경악하게 했다. 2회차는 1회차의 4배에 근접한 합격자를 내었지만 합격률이 14.96%로 그만큼 불합격 인원도 많아 결코 해당 회차 역시 시험이 무난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3회차에는 2회차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어 합격률이 9.52%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 2020년은 1, 2, 3회차가 모두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필기시험 통합으로 인한 응시 횟수 보정을 위하여 4회차 및 수시 5회차 시험이 추가로 실시되었는데 앞에 3회차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합격률이 32.99%로 크게 상승했다. 2021년 1회차 시험은 시퀀스 문제의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합격률 41.99%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4. 활용도 및 전망. 정기기사를 활용하여 법적 의무사항으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관리자. 정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정기기사 플러스 2년 경력만 있어도 밥벌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다. 예를 들어 10만 V 이상의 대형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플러스 2년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0만 V 미만이라도 2,000콕 이상이면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플러스 2년 경력, 전기산업기사 플러스 4년 경력이 요구된다. 10만 V 미만이며 1,500콕, 2,000콕은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플러스 1년 경력, 전기산업기사 플러스 2년 경력이 요구된다. 10만 V 미만이며 1,500콕 미만이면 전기기술사,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면 가능하다. 그렇기에 특고압 및 초고압 발변 전소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그 외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기에 기사 플러스 2년 경력이면 취직 걱정은 없다. 2. 전기공사협회 기술자 인정. 전기기사의 경우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전기공사 기술자 소급 수첩 발급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 또한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면허업체는 초급 이상의 기술 자격자 3인을 필수로 두어야 하고 그 중에 1인 이상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기사는 이곳 필수 인원에 포함된다. 또한 전기기사 플러스 2년은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부터 22,900V급 고압공사의 현장 대리인 선임이 가능. 전기기사 플러스 5년은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 인정 전기감리원. 전기기사 취득 시 전기감리원 초급 수첩이 발급 가능하며 전기공사협회처럼 전기기사 플러스 2년은 중급감리원, 전기기사 플러스 5년은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설계사 면허. 전기기사 플러스 경력 2년은 설계사 면허 발급 대상이며 설계업체의 필수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5. 전기기사와 취업. 선생님, 교수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기 자격증 취득 시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굶어 죽지 않는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에서 20년 전에는 통할 말이었으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유는 전기 자격증이 예전에 비해 많이 풀렸고 비전공자도 취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고 현재 전기기사 자격증의 큰 용도는 공기업, 대기업 가산점 용도와 필수 조건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에서조차 전기관리직으로 가려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취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기 자격증에 대한 우대 사항이 없어지고 전기관리직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와 토익, 자격증과 같은 과도학 스펙 경쟁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 달리 기사 자격증의 가산점 또한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전기 전공이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한국전력은 여전히 서류 합격을 위해선 전기기사 플러스 전기공사기사가 있어야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하지만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서부발전과 가치기사 자격증 취득 유무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 공기업들도 여럿 있다. 한전이나 한전, KPS, 지역난방공사와 가치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전기기사를 취득할 생각이면 전기기사를 따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인이 지원할 회사에 모집 요강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물론 공기업의 관리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취업할 곳은 많다. 시설관리나 전기공사 현장일, PLC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은 부디 전기기사가 아니라 전기기능사 정도만 있거나 심지어 무자격증으로도 취직이 가능하므로 4년제 전기공대를 나오고 기사를 취득한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벌, 기사 자격증 같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고 본인 인생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2년 경력이 없으면 선임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고층 건물에서 선임을 걸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일부 공기업, 대기업 공채를 제외하면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 국내 유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대부분의 전기직 채용 공고는 신입이 아닌 전기기사 플러스 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플러스 경력 4년 이상의 경력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 자격증만 가지고 무경력 신입으로 가려고 하면 취업문이 정말 바늘구멍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급여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 회사에서 억지로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 전기 분야라는 게 일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입을 더럽게 놀리는 사고방식이 쌍팔년도에 머무른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운 좋게 사람 좋은 선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업무 난이도가 하루하루를 고역으로 만드는 곳은 무조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어느 곳에 취업을 하든 본인이 오래 견딜 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 일에 익숙해지고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관리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이직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전기기사 하나만 가지고 곧바로 관리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2년간 경력을 쌓아도 법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때보다 큰 발전이 없는 상태라면 선임을 거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기사를 취득한 것은 시험만 끝이 났을 뿐 전기 경력 쌓기에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고 취업문을 신중하게 두드리도록 하자. 6. 공부 방법. 필기. 본 시험의 필기 이론 학습량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관연도만 외우고자 하는 유혹에 매우 쉽게 사로잡힌다. 그리고 기사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현장 직원이나 이들 중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연도만 외우면 합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하지만 본 자격증을 취득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관연도 문제에서 재활용된 문제수가 전체 100문제 중에 20개도 채 안 되는 수준이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므로 관연도만 보고 합격하는 것은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필기의 정석적인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필기 준비 기간을 평균 3에서 6개월, 길면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3개월 만에 필기 준비를 끝낼 정도면 전기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한 경우 가능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그 이상 기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을 넘기지는 말도록 하자. 필기 5과목 중 초반 1에서 3과목을 공부하던 중에 막히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독하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앞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수월해진다. 그리고 전체 공부 기간 동안
이론의 비중을 80%, 관연도의 비중을 20% 정도로 하여 준비하도록 하자. 이론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경우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연도 문제는 이론 공부를 끝마치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자. 5개년치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관연도 문제를 풀 때마다 맞은 개수가 평균 70개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 회차는 포기하고 다음 회차를 노리는 것이 좋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 긴장감과 초조함으로 평소에 실력 발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간신히 60개를 넘기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괜히 시험장에서 아까운 시간을 날릴 필요가 없다. 필기 시험은 찍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찍어서 맞추는 요행이 가능하다. 즉, 1에서 2개 차이로 떨어졌다면 실제로 그 수험생이 제대로 알고서 풀이한 문제수는 절반 쉽게 이체 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수험생들이 1에서 2개 정도만 더 공부하면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재수를 할 때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1에서 2개 차이로 낙방하든 그 이상으로 낙방을 하든 합격하지 못한 모든 수험생들은 재수를 할 경우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에서 2개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수험생들은 주위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회로 이론 1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자. 필기 공부의 세부 계획은 이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전과목 이론 공부 혹은 강의 수강 5주 8주, 문제집을 해설 없이 1회 3회 풀기 및 주의해야 할 문제나 이론 체크 및 오답노트 1회 독당 1주 소요, 시험 3주 전부터 교재를 다시 1회 반복하여 기본 문제들을 다시 공부하고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면 된다. 실기. 실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실기에도 당연히 이론 교재가 있다. 실기 이론 교재도 분량이 상당하지만 그걸 꼼꼼히 볼 시간은 없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회만 정독하고 바로 관연도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한다. 이론 교재는 관연도 문제의 오답을 정리하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이론을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찾고자 하는 이론이 어디에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하므로 꼭 한 번은 정독을 해야 한다. 관연도 문제는 당연히 가장 최근의 것부터 거꾸로 보아야 하며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한 회차의 문제를 단 하나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기분 상하고 부끄럽겠지만 빨리 털어버리고 오답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지 모의고사를 100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문제 풀이가 끝나면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문제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지만 계산 문제나 도면 문제의 경우 계산식이나 풀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5분 정도 고민할 것을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고민하면 1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꼭 강의를 듣도록 하자. 또한 강사들이 문제의 해설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배경 이론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설 중인 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이론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된다. 회차 수는 최종적으로는 15에서 20개년치 문제를 숙지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만 이제 막 관연도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면 회차 수를 빨리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회차를 보더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공부해서 틀린 문제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우선은 5개년치 문제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도록 하자. 5개년치 문제를 푸는 동안 주안점을 둘 것은 약점 보완이다. 회차가 반복될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며 틀렸던 문제를 다른 회차에서 또 틀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점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오답 노트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각자 알아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실기는 서술형 시험이다. 단답형 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에 계산식과 정답을 쓰면서 숙지해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서술이 가능하다. 절대 눈으로만 보지 말도록 하자. 회차를 대략 15개년치 이상을 보았다면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소 3에서 4회는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다. 이토록 공부할 분량이 필기보다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실기를 접하는 수험생들은 낙방하고 다음 회차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준비 기간도 길어져서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회차 만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며 시험 공부의 특성상 시간을 오래 끌수록 수험생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자. 실기 공부의 세부 계획은 이 문단을 참고하도록 하자. 필기 시험 날로부터 45에서 60일 후에 실기 시험을 보게 된다. 대부분 55일 뒤에 시험을 치게 되므로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니 바로 실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우선 정기기사 실기 이론 교재 20개념 문제집과 해설집을 준비한다. 실기 이론은 1에서 2주 안으로 끝낸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매일 단답형 문제와 답을 외운다. 2021년부터 하루 1개념씩 문제풀이와 모든 문제 해설 강의 수강을 병행한다. 이렇게 한다면 빠르다면 30일 안에 느리면 50일 안에 끝난다.